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림, 바로 민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조선 후기에 이런 그림이 폭발적으로 유행했을까? 또 과연 누가 그리고 누가 이 그림에 열광했나?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 그림 한 폭이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민화는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창문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창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죠. 먼저 민화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그림입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무명 화가들이 대중의 취향에 맞춰서 그린 아주 실용적인 그림이 민화입니다. 보통 한국화하면 떠오르는 사군자나 산수화 이런 것과는 출발점부터가 완전 달라요. 사대부들 그림은 난초 하나를 그려도 거기에 군자의 절개 같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으려 했다면 민화는 훨씬 더 직설적이에요. 솔직하고요. 어려운 이론 대신에 그냥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 그리고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간 거죠. 학문적인 완성도보다는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세요 같은 그런 꾸밈 없는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민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작품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집안에 딱 들여놓으면 나쁜 기운이나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오는 걸 세화라고 하거든요. 그림을 집에 거는 행위 자체가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하나의 의식이었죠. 그래서 그림 소재들도 다 하나같이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손번창 같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소망들을 그림에 그대로 녹여낸 거죠. 그래서 민화는 보는 그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궁중의 그림을 담당하던 국가기관,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들도 민화를 그렸어요. 아마 공식적인 업무 외에 부수입을 위해서 그렸겠죠. 또 그 화원 밑에서 그림을 배우던 제자들이나 장터를 떠돌면서 그림 그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유랑화가들, 바로 그 헌쟁이들이 민화 생산과 유통의 가장 큰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주문에 맞춰서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줬으니까요.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용 한 마리 그려주시오 하면 용 그림을 그려주고, 부자되게 모란 꽃 좀 화려하게 그려주시오 하면 모란도를 그려주는 시기였죠. 말 그대로 대중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했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중인이나 평민 부유층이 주된 수요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18, 19세기를 거치면서 그림으로 집을 장식하는 문화가 그냥 사회 전체의 유행이 돼버려요. 일종의 인테리어 붐이었죠. 지방의 부유한 양반 가문은 물론이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민화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거든요. 물론 궁중에서 쓴 민화는 최고 수준의 화원이 최고급 재료로 그린 아주 정교하고 화려한 버전이었겠죠. 하지만 주제나 형식은 서민들이 즐기던 민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조선 후기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던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조선 후기라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질서는 힘을 잃어갔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경제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굳이 양반이 아니더라도 장사나 기술로 돈을 많이 번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제 세상은 단순히 핏줄로만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평민이나 중인일지라도 주머니 사정만큼은 웬만한 양반보다 넉넉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을 번 서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높아진 경제적 지위를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만큼 산다 하는 일종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과 과시욕이 생겨난 거죠. 여기에 전쟁의 공포를 겪은 사람들의 절박한 기복신앙이 합쳐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족만큼은 제발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더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화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예술이었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집안을 화려하게 꾸며 불을 뽐낼 수 있었고, 동시에 그림에 담긴 상징을 통해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빌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민화는 조선 후기판 가성비 명품이었던 셈이네요. 민화가 유독 병풍 형태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만 봐도 실용적인 목적도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풍은 당시 집안의 필수 가구였죠. 차가운 외풍을 막아주기도 했고, 결혼식이나 회가변, 제사 같은 집안의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병풍을 둘러서 공간의 격을 높였어요. 바로 이 필수 가구였던 병풍과 결합하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화를 생활화 또는 실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풍뿐만 아니라 벽이나 다락문, 장롱 같은 가구에 직접 붙여서 장식하기도 했고요. 종이에 그린 그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고 색이 바래잖아요. 그럼 또 새 그림으로 교체해야 했죠. 이런 꾸준한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장터에서 헌쟁이들이 계속 그림을 그려 팔 수 있었던 거고요. 삶과 예술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장르를 꼽으라면 단연 모란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불리면서 부귀영화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처럼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순간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모란도 병풍이 빠지지 않았죠. 왕비나 공주의 옷에도 모란 무늬가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십장생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 산, 물, 돌 같은 오래 산다고 알려진 10가지 자연물을 그린 그림이죠. 본래 이 그림이 왕실의 영원한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려졌다는 거예요. 왕은 영원한 통치를 꿈꾸면서 십장생도를 곁에 뒀지만 평범한 백성들은 병 없이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이 그림에 담았던 거예요. 이것은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된 문화적 평등화라고 볼 수 있어요. 효, 제, 충 같은 유교의 중요한 덕목을 나타내는 한자를 그림처럼 그려낸 문자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라는 글자를 보면 그 안에 잉어나 죽순, 부채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다 효와 관련된 유명한 고사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이거든요. 한겨울에 어머니를 위해 잉어를 구한 아들 이야기처럼요. 글과 그림을 결합해서 교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한 교훈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보통 호랑이 하면 용맹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민화 속 호랑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좀 어수룩하고 바보 같고 심지어 고양이처럼 귀엽기까지 합니다. 바로 민화가 가진 해학과 풍자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특히 까치호랑이 그림 호작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그림에서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한 존재, 즉 서민을 상징해요. 반면에 호랑이는 어수룩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건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나 양반, 즉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없는 까치가 덩치 큰 호랑이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뭔가 호통을 치는 듯한 모습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의식을 표현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웃음을 넘어선 민화가 가진 저항의 목소리이자 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화는 정말 단순하게 민속 예술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였죠.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또 간절한 소망과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까지 그 시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박물관에 걸릴 고상한 예술품을 목적으로 그려진 건 아니었죠. 평범한 사람들의 집안에서 그들의 삶과 함께 살아 숨쉬기 위해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어쩌면 조선시대의 어느 장터에 이름 없는 환쟁이가 보여줬던 그 창의성의 DNA가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K 콘텐츠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국 문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